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북경 정부의 권력 투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단 심화 규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심화 규제 몇 페이지 표 보시면요. 580페이지 표 보세요. 580페이지. 자, 여기 이제 북경 정부의 권력 투쟁은 그 중앙의 권력을 잡고 있는 북양 군부들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북양 군벌과 관련된 그 권력 투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약간 정리를 하고 나서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 북경 정부가 그 북양 군벌 안에서 어떻게 이제 그 권력 쟁투가 일어났고 그때 일어난 중요 사건들 좀 약간 시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자, 일단은 원세가 죽었죠. 원세가 죽었는데, 자, 원세가 죽고 나서 그 당시 이제 크게 군벌 안에 안희파하고 그 다음에 그 지게파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균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균형 아래 당기석 정부가 이제 등장해요. 자, 당기석 정부가 등장하고 이때 이제 그 부원의 쟁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건 1차 이제 세계대전 참전 문제 가지고 이제 일어난 건데,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복벽 사건이 일어나죠. 청나라 황제 풀이를 다시 황제로 모시는 그런 사건인데, 이걸 장훈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죠. 벽이라는 건 임금 벽자예요. 그래서 임금을 다시 복위시킨다, 이런 사건인데, 자, 하여튼 이제 복벽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당기석 정부는 다시 세력을 이제 그 회복한 그 당기석 정부는 안희파 정계국에 해가지고 구성된 국회를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 예전에 위원들을 해직시키고, 그래서 이걸 안복국회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제 또 그 쫓겨난 그 국회의원들이 그 강동 지역에 가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소문이 예전에 임시약법을 지킨다라는 호복 투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것은 임시약법을 얘기하죠. 임시약법. 예전에 약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또 이제 뭐냐면 소원차원을 이제 일본에서 도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 정부는 중일 그 공동 방적 협정을 맺게 되죠. 공산당을 이제 공동 막는다는 명목 아래 방적 협정을 이제 맺게 되는데, 실제로 일본이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 호복 투쟁하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군벌끼리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안직투쟁, 그 안직전쟁으로 나타나죠. 자, 여기 안직전쟁은 여기 안은 안이파라는 뜻이고요. 여기 직은 지게파라는 뜻이야. 그래서 군벌 간의 중앙 군벌 간의 큰 다툼이 세 번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이 안직전쟁이에요. 그래서 안이파하고 그 다음에 그 봉천파, 지게파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지게파에 누가 붙냐면 만주 군벌이었던 봉천파가 이제 붙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죠. 결국에는 지게파가 이제 승리하게 돼요. 이게 1920년대 얘긴데,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또 이때 이제 권력을 장악한 지게파와 봉춘파 간에 어떤 또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또 이제 2년 뒤에 제1차 집봉 전쟁이 이제 또 발생을 해요. 예, 제1차 집봉 전쟁. 그래서 이게 1922년에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제2차 집봉 1차 집봉 전쟁은 결국에는 이제 지게파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또 집봉 전쟁이 일어나요. 자, 제2차 집봉 전쟁은 이제 일어나고 그때 이제 요때 그 지게파하고 그 다음에 봉천파 그리고 안희파 손문 이렇게 이제 3자가 결합돼 갖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요 지게파 안에서 뭐냐면 풍옥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풍옥상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이제 조공과 오페폴 중심으로 한 중심 세력에 이제 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요들과 연결해 갖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내부 쿠데타로 인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내부 쿠데타로 인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소멸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전쟁이 이제 끝나고 세 번에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집권하는 사람이 당기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안희파 쪽의 사람이 어, 당기석이 이제 집권하고 이제 임시정부로 이제 들어가죠. 임시정부로 임시정부 어, 세워서 집권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논쟁이 나왔던 게 뭐냐면 국민의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소문이 각계각층의 이제 사람들 모여서 국민회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 이런 통일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기석이 반발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 선의라는 게 있어요. 선의. 자, 당기석이 이제 만든 게 선의인데 어, 이 선의는 그 국민회의는 전 국민이 참여했던 회의인데 반해서 이 선의는 엘리트 계층이 참여한 회의예요. 엘리트 계층이.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뭐냐면 또 내분이 나와갖고 이제 뭐 등등 해갖고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근데 이 손문은 국민의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북상을 해요. 네, 북경에 가거든요. 그 북경에서 이 암으로 돌아가 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후에는 이제 북벌이 일어나고 뭐 그 과정 등은 뒤에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원세가 죽고 나서 소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중앙 군벌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그들 간의 어떤 싸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군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580페이지. 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원세가 죽고 나서 이 당기석 정부가 등장하거든요. 당기석은 안희파 쪽의 사람인데, 자, 그 이 안희파는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 일본의 지원을 받았어. 일본에. 그래서 일본의 지원 아래 당기석 정권의
안희파가 군부를 장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추종 외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방에 있는 강동정부에 대해서 강동정부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세 번에 거쳐서 강동궁 정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력 정벌 정책 및 고립 상태를 고립 정책을 유지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일어났던 대표적인 논쟁이 부원의 쟁이라는 게 있어요. 부원의 쟁. 자, 이 부원의 쟁은 왜 일어났냐? 원인은 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둘러싸고 일어난 거야. 이때. 그래서 이때 일본의 이제 영향을 받은 일본의 지원을 받은 단기석이 그 당시 1차 세계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자. 네, 대독 선전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영운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냐면 형식적인 총독이에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에 대해 반대를 했죠. 굳이 우리가 이걸 참가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중립을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기석의 국무원과 여운형의 총독부 간의 어떤 갈등, 이걸 부원의 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원자와 국무원의 원자와 총독부의 부자를 떼서 부원의 쟁 이렇게 이제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단기석이 지방 동무들을 중앙에 상경을 시키고 이들 이제 뭐냐면 영웅령을 압박시키려고 이제 했는데 이때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장훈이 지방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북경으로 들어와. 그리고 나서 뒤엎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벽 사건이나 이 복벽이라는 것은 이제 푸이가 있었는데 푸이가 그 당시 물러나고 자궁성이 있었거든요. 자궁성 있는 푸이에게 항대지를 다시 복위시키는 거야. 이 복벽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뭐냐면 이때 캉유이가 이 복벽 사건에 참여하게 되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하여튼 요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또 이 장원의 복벽은 또 진압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 가 내용을 좀 잘 볼게요. 1917년 7월 청주의 부하를 꿈꾼 보수적인 군번이었던 장훈이라는 사람이 여운형이 양자의 중계를 위해서 상경할 것을 요구하자 그 당시 이를 기회로 삼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국회를 해산하고 영원을 퇴진시키고 부의를 황제로 즉위시켰다. 예. 이 장원의 복벽 사건은 단기석에게 건자를 복귀시키는 호기를 제공했으나 민국 부흥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장원 토벌군을 조직 복벽 집단을 편정하고 그의 여원형을 대신해 풍국장이 총독진을 이제 대행하고 자신은 총리에 복귀하는 등 권력 재탈환에 성공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 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부원의 쟁과 장원의 복벽 사건,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건데 이 사건 자체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안복국회를 이제 보죠. 네. 그때 이제 이 권력을 재탈한 후에 이제 여기 그 앞에 저기 장원부터 이제 권력을 재탈한 후에 참전안에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하지 않고 왜냐하면 대부분 국회는 그 당시 이제 참전안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자기파 정권이 있어요. 안희파. 이 안희파를 정객을 다시 이제 뭐냐면 구성한 안복국회를 이제 구성을 해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쫓겨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얘는 강동으로 가는 거야. 소문 쪽으로. 그래서 이 혁명세력들이 이들을 다시 모아서 그 안국국회가 그런 임시약법 체제에 맞는 국회를 구성했다 하면서 그들의 비정통성을 지적하고 예전 국회로 회복하자. 그래서 약법에 의한 국회로 회복하자. 이런 제의하는데 법을 지키자, 법을 수호하자, 임시약법을 수호하자는 호법운동을 전기를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요걸 좀 보면 1669번을 이제 보죠. 자, 단기석은 자신의 참전을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하지 않고 안희파 정계구 구성된 새로운 국회, 이 안복국회를 구성했다.
자, 손문을 비롯한 남방의 혁명 세력들은 안보국회의 정통성을 지적하고 공화혁명의 결실을 조직된 게 국회를 회복한다는, 즉 법통을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그 호복운동을 벌였다. 강기석은 호복군을 무적으로 진압하고자 했으나 안희파와 대립적이었던 지계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안보국회 설명했고, 자, 이때 이제 그 당기석 정권이 안보국회 외에도 서원차관을 도입을 해요. 서원차관. 일본부터. 이 서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일본에서 공부할 때. 시데야라는 사람이야. 시데야라. 그래서 1920년대 협조 외교를 했던 유명한 그 일본 수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데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기 때문에 시데야다 차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군비확장을 바탕으로 남방의 무적 통일 정책을 추진했는데 뭐 그렇게 잘 되질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희파 안에 그 정권을 갖고 안희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그 지계파가 그 중앙 권력 안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일본 간에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이 체결돼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표면적으로 러시아 혁명 세력을 공동 방어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본군의 어떤 중국인의 자유로운 활동, 군사기지 설정, 중국군의 예속을 주요 내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과 일본 간에 공동으로 뭘 막다는 거야? 적자. 적이라는 것은 그 볼세비키를 막는 거죠. 러시아를 막자라는 협의인데 이건 표면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세력 확대야. 여기 이제 내용 보면 일본군이 그런 중국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그 조약 내용이죠. 자, 그 결과 중국인들 일본 유학생들이 반대를 해서 기국의 반대 운동을 전개했고 얘네들이 학생 구국회를 조직해요. 그래서 예국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구국회라는 말이 뒤에 자주 쓰여. 툭하면 구국회를 만들어요. 중국 애들이. 구국이라는 건 뭐야?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일본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뒤에 보면 툭하면 구국회, 무슨 구국회 이런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일 방공업적, 공동 방적업적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꼭 그 외워두세요. 내용하고. 자, 1670번을 한번 볼게요. 자, 1918년 중일 공동 방공 군사업적을 반대했던 조직된 단체 구성원들이 1918년 10월 국민 잡지사를 결성하고 19년 국민 잡지를 발행해 예국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북양군벌 안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두 개 세력이 있었죠. 안희파하고 지계파. 그래서 이제 안희파 정권이 있지만 그 안에 지계파 정권도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안희파하고 지계파 간의 전쟁이래요. 이거 안직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1차 군벌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때 지계파가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만주 군벌이었던 장자진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지계파 군벌이었던 조군과 그 다음에 봉천파였던 장자진이 연합해서 이 안희파에 도전하죠. 결국에는 안희파 정권이 붕괴되고요. 지계파하고 봉천파가 공동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죠. 자, 그리고 지계파의 구무목 내각이 이제 성립되고 있다가,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또 뭐냐면 또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지계파, 봉천파가 분열되고 다시 제1차 집봉전쟁이래요. 집봉전쟁. 자, 제1차 집봉전쟁에서 그 당시 이제 지계파하고 안희파 간의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요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누가 이기냐? 그 당시 지계파가 이기죠. 지계파.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됐냐면 물론 봉천파가 이제 뭐냐면 패했긴 했지만 봉천파하고 그 당시 그 쫓겨난 안희파들 세력,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강남의 소문세력들이 3자가 이제 연합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제2차 집봉전쟁까지 또 연결되거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집봉전쟁을 이제 또 보죠. 자, 제1차 집봉전쟁 승리 후에 지계파는 그 여운형간 옛 국회를 회복하지만
정통성이 없잖아요. 이 안보국회가. 그래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다시 조곤을 총독으로 선출하여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회복했지만 그 예전에 국회를 회복했지만 다시 이 해체해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또 만들어가지고 조곤을 이제 총독을 했는데 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일어났나 봐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또 손을 잡았던 봉천, 안희파, 손문이 강동정부와 합세해서 지게파 타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같은 지게파 안에 풍옥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풍옥상이 내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걸 제2차 북경정변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봉천파가 승리를 하게 되죠. 봉천파가. 그래서 다시 이제 봉천파 승리하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봉천파 장자림이 집전한 건 아니고 앞에 이제 얼굴마담으로 쫓겨났던 이제 당기석을 다시 임시 진정으로 이제 취임시키고 자 이때 이제 소문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국민회의를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다시 엘리트 위주의 선의회의로 해서 개최해서 대항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뭐냐면 그 봉춘파 안에서 내분이 또 생기고 그 풍옥상이 이때 이제 국민당과 접근하면서 그 당시 국민당이 북벌하는 과정에 풍옥상은 또 북벌군에 들어가게 돼요. 예,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을 있고 봉춘파의 수장이었던 장자림은 북벌하는 과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만주 지역으로 자기 지역으로 갔다가 폭살당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676번하고 1677번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전쟁은 봉천파 승리로 돌아가고 당기석이 임시 집정을 취임했다. 집정부는 의회 등 견제세력이 없는 초법적인 가도정부로서 정부를 수습하기 위해 손문이 제안한 국민의회, 그러니까 의회를 대신해 갖고 이제 국민을 만들자 전 국민 쪽으로 이게 만드냐는 명분을 빼앗고자 선의회의를 소집했다. 선의회의는 헌법을 기초한 위원회를 뽑고 국민대표회의의 조직등을 만들었지만 당기석은 북벌 간의 대규모 전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내분 관련된 내용인데 자, 지게파가 봉천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 와중에 통옥사의 부추김을 받은 봉천파 안에 장군들이 봉천파 수장이었던 장자님에게 반기를 들고 통학상이 국민당과 가까워지자 위기에 느낀 지게파, 봉천파가 연합해서 통옥상과 싸우는 혼전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1926년에 북방공벌의 혼전을 틈타 장개석의 국민 혁명군이 북벌기 시이고 장군 등 군벌들과 일면 전쟁, 일면 타협을 통해서 우열극전 끝에 최후의 북경정부를 장악해서 봉천파 장자를 몰아내고 1928년 북벌을 완성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북벌할 때 이제 얘기하겠지만 장개석 군벌들 하나하나 다 토벌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군벌들한테 끝까지 군벌 중에 끝까지 개긴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타협하고 다시 이제 좀 싸웠다가 북벌군에 편입하고 그래.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 장개석이 이들 군벌 이제 숙군 작업할 때 편견회의를 통해서 숙군 작업할 때 이들이 이제 또 반발해서 반장 그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약간 뒤에 이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그 서브노트에서 볼 게 뭐냐면 아이고 서브노트에서 볼 게 뭐냐면 그 국민회의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국민회의. 자, 서브노트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쭉 위에 올라가서 네. 이게 어딨나? 잠깐만요. 몇 페이지냐면 아이고 손문활동 과정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찾아왔을 텐데 여기 있네요. 자, 거기 밑에 595페이지 펴보세요. 국민회의.
자, 국민의힘 운동은 그 예전에도 수능에서도 언급된 부분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자, 1924년 10월에 북경정변이 일으킨 풍옥상이 국무회 정부를 협의하여 손문의 북상을 요청하니까 12월 10일 날 손문이 북상선언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이후 전국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때 의회가 없었죠. 그래서 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또 새로운 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해나 교육회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구성된 전 국민적인 회의인 국민회의를 개최해서 군벌 간의 이제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통일하자. 음,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의 민중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국민당 당원들이 각지에 파견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국민회의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정관이었던 당기석이 그 반발해서 만든 것이 선우회의죠. 그래서 손문의 국민회의 개최 주장에 대응해서 국경의 정부 임시 집정관 당기석이 선우회의를 소집했는데 선우회의는 각계각층의 명망가들만 구성된 거야. 좀 엘리트죠. 인원도 작아.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우회는 30명 정도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상당히 군벌적인 성격이 띠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북경의 선우회가 개최되니까 따로 이제 국민회가 따로 이제 두 개가 개최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운동을 통해서 학생, 노동자, 시민 각계 여러 계층들이 국민당 중심으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효과를 이제 뭐냐면 독특히 누린 거죠. 그 과정에서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경에 도착한 그 당시 손문은 죽게 되죠. 암을 간암으로 걸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손문이 이제 능이 있어요. 중상능이라고 있어. 북경에 가보면. 능이라는 것은 왕한테 붙이는 건데 하여튼 중상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군벌 관련된 내용들 있고 다시 넘어와서 이제 뭘 보냐면 손문의 활동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볼게요. 아까쯤에는 이제 손문보다는 군벌들 중심으로 봤는데 손문은 이제 중심으로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손문의 활동 보기 전에 중국 공산당의 창당 과정을 좀 볼게요. 요거부터. 자,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했어요. 오사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 그 다음에 볼세비키 코미테의 지원을 받았던 거죠. 자, 창당 배경을 보면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제국주의 침략으로서 타도의 대상을 인식했다. 왜냐하면 베르사유 조약 때 그때 일본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일본 편을 들면서 그다음 21개조 요구문 같은 것들 뭐냐면 구인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오사 운동을 계기해서 새로운 중국의 모델이 구성됐고 반제 반봉고 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도 수용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일본과 붙는 걸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가 이제 사회주의 러시아가 큰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데 특히 어, 러시아 그러니까 뒤에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뭐냐면 러시아 혁명 성공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카난 선언을 공포하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과거 제정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이권을 무조건 중국으로 반환하고 불평등 비밀 조약을 폐기시킨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거 영향을 받아서 소련의 우호적인 감정이 이제 확산이 되고 중국과 소련 간의 국교 수입 요구가 확산이 돼요. 카난 선언.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게 지켜지진 않았죠. 거짓말이고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창당을 볼게요. 자, 중국 공산당은
상해에 프랑스 조기에서 이제 창당을 했죠. 예. 요때 이제 왜 프랑스 조기에서 창단했냐면 이제 감시를 피하려고 이제 했죠. 그래서 코미테는 지도 아래 그때 보이티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해 갖고 장국돈, 이대조, 동필문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13명이 참여를 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카나안 선언이 중국에 전해지자 베르사유 회의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혁명을 느꼈던 민중은 열광적인 환영을 보내게 되고 중국과 소련 간의 국교 수립 요구에 이르게 되었다. 이디어 코미테는 보이티스킨이라는 사람을 중국에 파견하여 1920년 9월에 상해 프랑스 조기에서 중국 공산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자, 이듬해 1921년 7월 중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코미테의 원조를 얻어 북경, 상해, 강주, 무안, 장사지역과 일본 유학생을 대표하는 이대조, 장국동, 동필문 13명이 상해에 모여 코미테노 극동 담당 대표인 마링이 창설하는 가운데 그 역사적인 중국 공산당 창립 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창립대 도중에 경찰의 탐정에 누설되게 되어 중국 공산당 그 출발부터 고난을 안게 되었고 이때 이제 처음에 진독수라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 서기장이 이제 선출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때 모태똥이나 이런 사람들 어디 있냐? 물론 여기 창당대회 이제 참여는 했긴 했는데 그렇게 말빨이 세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모태똥은 나중에 모태똥이 당권을 장악한 거고 이건 나중에 중국 공산당사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손문의 이제 강동궁 정부를 볼게요. 손문은 세 번의 강동궁 정부를 이제 만들어요. 강주 지역에. 참고로 예전에 말했던 손문의 출신이 강동성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제가 정리를 좀 했어. 표도 가지고. 그 표를 이제 일단 보고 나서 이제 구체적 내용을 이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볼게 1차 그 강동궁 정부죠. 1차 강동궁 정부. 그래서 이제 1차 강동궁 정부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토원 운동도 하고 선안군부 연합정선 형성되고 중화혁명당이 결성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자, 근데 1차 강동궁 정부에서 손을 잡았던 이 당시 그 군벌들이 얘를 배신해. 그래갖고 다시 상해에 들어서 프랑스에 집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오사운동을 보고 국민당하고 이제 중화혁명당에서 국민당으로 계층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1921년에 진혁명하고 이제 손을 잡게 돼요. 강동 군벌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강주 들어와서 제2차 강동궁 정부를 이제 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혁명하고 갈등이 일어나. 진혁명은 그냥 강동에서 잘 살자 이런 주의였는데 반해서 이 손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손문은 강동을 기반으로 해갖고 북벌하자. 자, 결국엔 진혁명의 쿠데타를 익혀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상해로 돌아와요. 그리고 상해에서 이제 당세를 확장하고 이때부터 이제 코미테놈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국민당 개진선언 같은 걸 하죠. 이 개진선언은 기존의 그 당 조직을 바탕으로 약간의 이제 뭐냐면 그 개선을 하는 거야. 네. 이런 정도 이제 있는데 요 개진선언 과정에서 이제 또 공산당 세력이 개인 자격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요패 선언을 하게 되죠. 예, 손문과 요패가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그래갖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다가 다시 제3차 강동궁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미테놈의 지원을 와서 1차 국민당 개조 일어나죠. 개조라는 거는 아예 국민당 기준의 당 시스템을 아주 바꿔버리고 볼세기식의 어떤 당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조하고 제1차 국공합작은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문의 주요 활동들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죠. 자, 여기 이제 1차 강동궁 정부가 있어. 그래서 이 배경은, 조직 배경은 당기석의 앙버군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반발해가지고, 그 당시 소문이 서남 지역에 군벌을 중심으로 해갖고, 강동에 군정부를 군집해요. 군정부라는 건 군대가 장악한 정부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법통, 이때 법통은 무슨 법통이죠? 임시약법이죠. 임시약법의 법통을 옹호하는 호복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고요. 자, 그 결과 군벌이 호복운동과 북벌 준한 소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1년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 소문이 예전에는 제1이었는데 제 높은 사람이었는데 소문을 집단 지도체를 만든 다음에 8명인가 6명의 집단 지도자를 한 명으로 격화시켜. 예, 결국엔 소문은 자존심상에서 이탈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화혁명당, 이게 이제 중화혁명당이죠. 이 중화혁명당을 이제 그 상해 침공한 다음에 국민당으로 개편을 해요. 여기 이쪽 연결해서. 그래서 오사운동을 통해 민중의 힘을 인식하고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중화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개칭했다. 그래서 대중정당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71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군정부의 실질적인 장악하고 있던 선한 군벌들은 호복 운동을, 그러니까 북벌 주장한 소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원수제를 폐지하고 총지제를 바꿔 소문의 지위를 7명의 총재 하나로 격화시켰다. 6명이 아니라 7명이네요. 예. 자, 이에 1918년 소문은 군정부를 떠났고 오사운동 당시에 상해에서 대중운동의 역량을 목격한 소문은 중화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했다. 예.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 강동국 정부를 보자. 2차 강동구는 앞에 이제 진영명이라는 사람을 잠깐 설명했죠. 이 진영명이 강동정부인데 그 강서정벌, 그러니까 강서정벌은 강서군보는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손문과 잠깐 그 손을 매는 단계요나 유경준 같은 사람들 강서군벌이거든요. 이들을 이제 뭐냐 쫓아내고 손문을 초빙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손문은 여기 와서 이제 강동구 정부를 이끌면서 제1차 직봉전쟁 대응해서 이들과 이제 연합을 해서 봉천파와 연합을 해갖고 북벌을 시도를 하죠. 근데 진영명과 대립을 하게 된 거야. 진영명은 강동인들이 강동인들을 통치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성자치운동과 비슷한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 입장으로 때는 그냥 강동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굳이 북벌까지 하냐. 대립을 내고 결국엔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손문이 강동에 다시 추방돼서 상해로 가요. 자, 그래서 1713번 내용을 좀 볼게요. 1920년 진영명이 강동에서 강서군벌을 몰아내고 손문을 초빙하자 강동으로 도와가 이듬해 다시 제2차 강동국정부를 세우고 일부 옛 국회의원들에 의한 비상시 대총도 선출되었다. 손문은 다시 호복의 기치를 내세우고 제1차 집봉정책 대응에 북벌을 시도하고자 했다. 자, 손문의 북벌 받침은 강동의 자치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는 그 진영명의 방침과 대립되었고 진영명 일파는 정변으로 결국에는 손문이 강동에 쫓겨났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쫓겨나서 이제 상해로 들어왔어. 자, 그러면 이 상해에서 이제 여러 이제 활동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송해 요패 선언도 있고 뭐 개진 작업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자, 거기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 상해에서 이제 누굴 만났냐면 요패를 만났어요. 요패. 요패는 코미테에 파견된 사람인데 이와 이제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에서 요패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요거는 약간 저기 서브노트를 잠깐 볼게요. 자, 서브노트를 좀 보면 자, 여기 이제 소련이 이제 중국 통일과 독립달성 원조를 약속했다고 이제 요패가 선언을 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손모는 그 요패 선언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이제 그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 당시 그 공산당 조직과 소비에트 제도는 중국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건 요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요패가 그걸 수용했어요. 그리고 손모는 대신에 이제 뭘 받아들였냐면 중국 공산당원이 개인자금이고 국민당 입당에다는 요패 요구를 수약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때부터 개진 작업부터 개인 자격으로 공산당 인원이 들어온 거야. 개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자, 근데 이게 요청한 공산주의과 소비에트 제도를
중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소문의 생각을 요표가 수용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1차 개조 운동 때 그 1차 국공합작 때 이때는 그냥 그 소비에트 당 조직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소문과 소련이 왜 이렇게 합작을 했냐? 소문 입장에서는 그 소련에 접근하게 된 것은 5.4 운동에 정면화된 대중의 정치 역량을 인식한 데 작용됐고, 소련부터 원조를 받아서 국민당을 강화하고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다. 특히 군사 원조, 재정적 원조를 받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냐면 소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해혁명 전부터 그리고 또 군벌과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동군 정부를 2번이나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쫓겨나고 배신을 당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체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군사력이 없다 보니까 남의 군사력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소문은 당내에서 조직적인 국민당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어떤 군사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미테는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코미테는 이제 소련이 연결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입장에서 이제 한 거고, 소련은 중국 공산당 세력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세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조그만 단체에 불과해. 근데 상대적 국민당은 좀 영향력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과 연합을 해서 중국 공산당의 취약한 조직 기반을 강하고 중국 내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의도에서 이 소문과 소련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되었다. 요거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송요패 선언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강동궁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뭐 열애회담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요준계 국민당 지도 인사인 요준계 요패가 또 회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죠. 군사 정치 공문을 파견하고 군관학교 설립을 이제 합의를 보고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제1차 국공합작 이후에 항포 군관학교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장개석이 이제 교장으로 취임하죠. 예. 자, 그 다음에 국민당 정비 지원 등 소련의 구체적인 원조기획과 국민당 조직 개편에 대한 합의를 해요. 이 연하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 장개석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손일성 박사 대표단을 파견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장개석이 가서 그 당시 군사 정치 이런 거 당의 운영 방식을 이제 시찰하고 이 과정에서 소련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소련의 어떤 군사 정치 시스템. 물론 장개석이 여기 왔다고 해서 장개석이 빨갱이냐, 좌빨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반공주의자예요. 뒤에 행적을 보면. 다만 전략적으로 손을 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이렇게 보고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공산학교의 교장이 되고 거기에서 키워진 그 인력들이 다 장개성에 쫄다가 되는 거고 그 수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코미테는 보유진이라는 사람이 강조해갖고 이제 소문의 정치공이 되고 국민당 개조와 국공합작 복종 토의를 하게 되면서 제1차 국공합작 국민당 개조가 이뤄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 빠진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국민당 개진 작업이에요. 국민당 개진 작업. 자, 이게 1923년에 일어났는데 개진 작업은 그렇게 개조보다는 그렇게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조 전에 개진 작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당 조직을 좀 새롭게 혁신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진혁명의 정변으로 상해에 쫓겨난 손문은 소련의 지원을 예상하고 송요패 선언하고 국민당 당세 확장 작업을 추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공산당 당원을 받아들여요. 그 송요패 선언에서 공산당 당원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코미테는 지시를 받고 이제 받아들는데 처음에 중국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의 개인적으로 들어간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코미테는 지시는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당대회를 열고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민중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 제2차 코미테는 영향을 받아서 한 건데 이때 이제 아시아 지역, 극동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약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좀 개량적인 보수 누구예요? 개량적인 민족주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합작을 해서 자기 세력을 확산시켜라. 이런 지적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정이에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극동 피압박 민족대에서 제2차 코미테에서 개최한 극동 피압박대에서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가 일어난 거야? 신간회가 결성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1차 국공합작도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당 조직을 혁신해서 국민당 개진선언 발표 및 개진대회를 소집했다. 그래서 이 개진선언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국인의 중국사에 있는데요. 요때 이제 그 강제중국사에 보면 삼민주의를 공표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삼민주의. 물론 여기 삼민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삼민주의, 뭐 신삼민주의 두 개의 삼민주의보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개진선언에서는 내용 볼게요. 한국인의 중국사, 교육, 선거제도, 기본권 보장 같은 사회 경제의 균등한 발전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었다.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토지 소유의 한도를 정하고 토지를 국가가 수매하여 주요 산업을 국유하고 노동자법을 제정하여 농촌을 개량해 지주, 소작 인간의 평등을 도모하고 남녀 평등을 노력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자, 그리고 조직상을 보면 사회주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국민당 예적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소비에트식 조직을 좀 받아들인 느낌이 딱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중성정 조직에서 나오는데 농공위원회, 분여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중선전을 주력했다. 그래서 개진선언 내용 쓰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좀 어렵게 나올 땐 나올 수 있겠죠. 자, 하여튼 국민당 개진선의 의의가 뭐냐? 개진작의 의의는 군사 정치적 조직부터 이제 좀 더 앞서서 대중적 정당을 더 지향했다. 물론 예전부터 대중적 정당을 지향했지만 좀 더 지향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진선언을 좀 받고 그다음 넘어가서 제 3차 강동구 정부를 볼게요. 코미테의 지원을 봐서 이제 손문이 다시 강동에서 진영명을 이제 몰아내고 정부를 수립하죠. 그래서 이때 코미테름에서 정치 고문이었던 보유리와 군사 고문 갈렌이 파견되었고 국공합전 국민당 개조를 토의하게 되는데 특히 이 보유리라는 사람이 뭐냐면 큰 활약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제1차 국공합작 하는 과정에서 신삼민주의도 만들 때 그때 많이 참여하고 물론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1719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소련은 중국의 군사 이게 오타인가요? 네, 오타네. 군시라고 돼 있는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좀 약간 반응이 좀 느려. 예. 자, 소련 군국의 군사 정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재정 지원을 하면서 국민당 군관학교 건설을 돕기도 했다. 그리고 국민당은 소련의 주도에 조직을 개편하고 했는데 장기적 소련 시찰을 위해서 대표단을 이끌고 송일사 박사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끌고 갔죠. 예. 자, 하여튼 그때 코미테는 대표였던 보르딘이 강주에 서 손문에 정치 공무원이 되었다. 보르딘을 공무하는 국민당 임시중앙집행위원회가 조직되어 국공합작과 국민당 개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겠다. 토의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3차 강동구 정부에서 여기는 없지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서브노트에 실려 있더라고요. 굳이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하지만 일단 요즘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그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상당 사건이 당했어. 자, 상당 사건을 좀 보면요. 이게 여기 있네요. 예. 자, 요때 이제 그 강주의 상인들이 중세 정치에 반발해서 그 당시 또 국민당이 노동 정책 그러니까 코미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주 상인들이 좀 정경련처럼 상당 영방 총부를 이제 설립을 해요. 그 이들이 자체적으로 또 사병 집단도 있어. 그래서 무력 투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련의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강동군이 이걸 이제 강경하게 자세히 견제 하루 만에 진압 사건인데 이거는 의의가 뭐냐?
요때 강주 상인들은 그 매판 상인들이에요. 매판 상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좀 민족적인 민족 부르주의와 좀 다른 상인 집단인데 외국을 끼고 외국 세력들 끼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그 중국에서는 타도의 대상, 제국주의 앞잡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야. 자, 이 매판사민에 대해서 이제 혁명적 강동국 정부의 승리로서 대중의 힘을 현실화시키고 군정부의 군정부 그 군벌적 성격을 극복해 나갔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상당 사건은 그 한의중이나 뭐 동계에는 안 나와 있고요. 어디에 있냐면 강자중국서에 있는 사건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는 사건인데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놨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심화저대를 좀 보면. 자, 국민당 개조가 이제 1차 국공합작을 이제 넘어가죠.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 서포트지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려야겠죠. 예, 서포트 인증번호는 66번이에요. 66번. 적으셨죠? 예, 66번. 자, 여기 보면 이제 1차 전국 대표 대회 이제 국민당 개조를 볼게요. 국민당 개조단 자체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개조했냐면 소비에트 당 조직으로 개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 국민당이 있죠. 국민당. 예, 이 국민당도 당대회를 열고 뭐 중앙위원회를 만들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런 것들이 쭉 내려와서요. 자, 그래서 중국 민당 총강을 통과시키고요. 통과시키고 민주집정제를 실시했다. 민주집정제가 뭐냐? 자, 이걸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민주중앙 집권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계승 발전된 공산주의 국가체제나 국가 운영상 기반 원리 또는 당 운영 방법으로 했는데 요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모든 영도기관은 상황식 선거로 이루어지고 당의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한다.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식으로 원래 당 조직, 국가 조직은 공산당 국가 조직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조직들이 쭉 이렇게 겹쳐가면서 조직되는데 여기가 이제 하부 조직들이 있고 여기 제일 이게 당 그 상부 조직 있죠. 상부 조직의 대표적인 게 이제 중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중앙위원회. 그다음에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또 뽑아가지고 중앙위원회가 한 200명, 위원이 200명, 후보위원까지 합치면 300명 정도 돼요. 보통.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선거를 해. 그래가지고 상부 조직의 제 우두머리가 뭐냐면 상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상무위원. 이 상무위원인데 상무위는 중국 공산당의 7명에서 9명, 이 정도의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당을 이제 집행을 하는 집단 지도체를 운영하는데 자 일단은 하부 조직에서 차례차례로 이제 조직 선거를 통해서 상부 조직 위원들을 뽑아요. 그러면 최상호 이제 상부 조직 뽑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부 조직 뽑으면 일단 이 상부 조직은 이제 일단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때 그 전체 당 대표 대회를 열어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상무 중앙위원회 중에 상무위원을 뽑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자 일단은 거기에 딱 결정한 명령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중앙정치위원회 그 회의에서 결정돼서 이제 뽑힌 중앙위원회와 그 중앙위에서 뽑힌 상무위원회의 말은 당의 명령이야. 당 중앙의 명령이야. 그래서 하향식 명령 체제를 갖고 있죠. 거기에 토실하면 안 돼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소비에트 당 조직 방식이야. 볼세비키 조직 방식인데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당무처를 냈다. 그래갖고 당 대표 대회를 열고 나서 제1차 당 전국 대표 대회를 열고 나서 거기에 중앙위원회를 뽑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1기 3중 전에라는 말도 있죠. 뭐 11기 3중 전에 이런 말도 있고. 자, 이거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자주 쓰는 말이에요. 국민당이나. 그래서 이제 11기 3중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요 표시는 뭐냐면 11기라는 거는 11차 전국 대표대회라는 거야. 당 대표대회. 거기에서 뽑힌 그 중앙위원회가 세 번째 회를 개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원회와 그 후보위원까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7명 정도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개최한 것이 중앙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중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 상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무를 처리하게 되고, 자, 불평등 조약을 이제 파기하고요. 그래서 연소 연공, 부조 농공이라는 3대 강령을 이제 제시를 하죠.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개조하고 공산당 합작은 벌기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연소라는 건 소전과 친하고, 연공이라는 것은 공산당 연합하고, 그냥 부조농공이라는 것은 농민과 공산당을 돕는다. 3대 강령을 하고 이렇게 있고, 요때 이제 1차 국공합작을 할 때 국민당도 공산당원들이 입당을 많이 하죠. 그때 입당은 개인 자격 입당한 거야. 개진처럼. 그래서 당대 당의 합작이 아니라 개인이 와가지고 국민당에 입당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삼민주의를 채택했다. 신삼민주의는 제가 아까 그 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항복 군관사관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국민당이 군대를 소유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그 당시 이제 김홍범 그런 사람도 항복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또 군사훈련을 받고 되죠. 그래서 농민운동의 강습소를 설립했는데 아마 이건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항복 군관학교를 좀 보죠. 1723번. 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항복 군관학교인데, 소비에트는 군사공원과 무기, 재정 지원을 담당해서 만들어진 이 학교를 통해 중국 국민당은 군벌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혁명군 주력을 키워냈다. 나중에 조선인 34명도 그 이 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 학교에 왜 입학을 했냐? 그건 이제 예전에 의열당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 개인적 테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의열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왜냐면 조직적인 어떤 군대를 만들고 일본과 싸우지 못하니까 연원전은 좀 능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야. 예. 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중국 9년대에서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좀 약간 홍보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걸 원래는 계획은 이제 한국사하고 이제 그 세계사를 다 맞추려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그 서브 노트를. 근데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깐 방황을 했었죠. 제가 강의실 못 가해가지고 이때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주마다 두 타임만 해서 그냥 땡빵식으로 이제 5월달까지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네 타임씩이 진행을 해야지 딱딱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강의할 때마다 네 타임씩에서 주말까지 해서 8타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두 타임밖에 안 나가니까 이미 이제 3, 4월, 5월 초순까지 완전히 잡아먹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진도가 너무 늦었어. 이게 보강해도 이제 안 되는 상태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거 그럼 중국사 끝나고 일본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최근에 일본사 기타사 그렇게 비중도 없고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한국사도 넘어갈 거예요. 이제 한국사인데 한국사도 이제 다 못하고요. 근현대사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현대사 부분. 예. 그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내년에는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한국사 강의를 또 해갖고 한국 세계사 역변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거든요. 요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제 이 중강의도 계속 나갈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대요. 저도 이제 강의실 같은 건 이제 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듣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쭉 이은 체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3타임 정도 하는데 다음에는 4타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1차 국공합작을 이제 볼게요. 1차 국공합작은 국민당 개 1차 전국대회 공식으로 결정을 했죠. 배경을 보면 요 1차 국공합작의 배경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카완 선언, 아까 제가 언급했던 카완 선언, 그다음 송요페 선언, 그다음에 코미테노 2차 대해서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 같은 걸 개최했죠. 그래서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를 공포하고 이런 것들 배경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차 국공합작 배경. 자, 그러면 1724번을 읽어볼게요. 아, 이거는 예전에 누가 적어놓은 걸 이제 적어놓은 건데, 이거 좀 넘어가죠. 예, 이거 다른데 적어놨는데, 자, 하여튼 특징은 아까 얘기한 국민당 내 공산당원이 들어가서 당내 합작을 했다. 그리고 공산당의 조직부장과 농민부장을 장악해서 대중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자, 연합전선의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죠. 국민당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고 당내 군대 조직 필요성, 소련 원조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코미테름은 이제 공산당 취약한 조직 기반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의 중국 공산당 영향력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했다. 자, 결과를 보면 국민당이 훨씬 더 대중 정당화됐고 독자적인 혁명군이 양성이 됐죠. 소련에 지원받아서. 그렇지만 국민당 내부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 원래 국민당 애들이 되게 지주나 상공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유주의 출신들이 많죠. 근데 공산당하고 좀 약간 체질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산당 합작 그 결렬의 배경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서브노트 강의에서 좀 약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걸 이제 좀 보면 자, 여기 이제 쭉 넘어가서 자, 국공 결렬의 조직 좀 볼게요. 자, 국민당 개조에서 당내에서 처음으로 비판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하교 출신의 당원들이에요. 하교라는 건 해외 이제 출신의 그 중국인들 많아죠. 그래서 이걸 개조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이어서 국공합작 체제가 안정되고 공산당이 당 조직과 대중 조직에서 세력 확대되니까 이제 위기심을 더 느낀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당원들이 어떤 공산당 제재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국공양당의 대립이 갈등이 포면돼요. 자, 그렇지만 이 손문을 살아있을 때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용공 원칙을 내세우면서 용공이라는 것은 뭐냐 의미가 공산당을 용인하다라는 뜻이죠. 공산당과 용인하고 이들을 호의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뜻이 용공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용공분자라는 말 들어봤잖아. 예전에 방공 교육 받을 때. 여러분들은 방공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죠? 저는 이제 그때 용공분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 드라마나 뭐 영화나. 용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산주의에 친한 사람이야.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에 친한 사람을 용공분자라고 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용공 원칙을 제약하면서 분교를 해소했으나 개조를 둘러싸 비전 당내 파벌 분교는 안으로 장복해 후에 이제 결국에 합작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이제 합작 결렬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죽고 나서 이걸 포면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중상환 사건이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이제 있는데 잠깐 이제 볼게요. 이걸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이제 5.30 운동은 좀 이따 얘기하고 국민정부 수립 과정을 볼게요. 요 과정은 이제 뭐냐면 요 내용은 북벌 전까지 국민당 내 그러니까 소문 사후 북벌 전까지 그 관련된 내용인데 소문이 죽으니까 이제 국민당은 집단 지도체를 갖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중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국민당 안에 이제 사상가기도 하고 구구 지도자기도 하고 좀 약간 중도적 실용주의자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암살로 그 당시 그 집단 지도체가 무너지게 돼요. 이 사람이 주요 역할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왕정이와 장개석이 이 왕장 연합체제가 형성돼. 왕정이는 국민당 안에
실권을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고 장개석은 군대를 장악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왕정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이제 많은 욕을 얻어먹어. 왜 욕을 얻어먹냐면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제일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에 이제 뭐냐면 중국 각지에 계대 정부를 만들거든요. 이 계대 정부를 통합을 해서 다시 남경 정부라는 계대 정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왕정이한테 접근해서 그 당시 이쪽 오면 널 수장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왕정이하고 장개석이 갈등이 있었는데 왕정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계대 정부의 수장이 돼버린 거야. 남경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도 욕을 먹고 뭐 한간이니 하면서 나중에 이미지가 안 좋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새끼라는 영화 있죠. 새끼. 새끼에 보면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때 이제 일본이 만든 계대 정부 남경 그 계대 정부의 그 조직 그 공안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보시면 이제 그 딱 그 사무실 들어가면 이상하게 일본 통치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손문의 사진이 딱 들어가 있죠. 그건 왜냐면 남경 계대 정부 왕정이가 자기 손문의 정통을 이뤘다 이런 걸 이제 내세워서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왕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하니까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장개석과 왕정이 간의 어떤 연합체제가 형성됐고 그리고 정부 내 각 군벌 부대가 가지고 있는 지역 할거적 성격을 없애기 위해서 다 이제 국민혁명군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조금씩 이제 그 뭐냐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하여튼 반공을 추구하는 당내 분파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소련의 이제 수입이 필요하니까 연소 용공 용로 원전한 당의 노선을 재차 확고하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왕정이나 장개석이 공산당을 좋아했냐? 그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아직까지는 소련과는 관계를 끊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정치를 했는데 자 이제 장개석이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뭐냐면 공산당과 이제 약간 적대시하는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중상환 사건이야.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공산당원 지휘했던 군함 장상환이 항포로 해양한 걸 보고 장개석이 자기가 지시도 안 내렸는데 그걸 했다. 이걸 쿠데타로 이제 간주를 하고 그 당시 그 공산당 지휘관과 소련의 고문이 체포된 사건이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중상환 사건을 이제 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해서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왕정이가 잠정하는 바람에 왕장 연합체제가 붕괴됐고 그리고 장개석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당권까지 장악한 다음에 군본 북벌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했고 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나중 아까 했죠. 자, 5.30 운동을 보자. 5.30 운동. 자, 손목의 국민회의 운동이 열기가 확산되니까 이때 이제 이걸 자극받아 노동자 시민들이 단체가 결집이 돼서 그래서 조직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의 가능성이 배게되는데 이게 이제 5.30 운동에 발달이 됐던 사건이 이제 여기 터지죠. 상해 영국 쪽에서 일본 자본을 운영하는 면방직 공장의 노사 분쟁 중에 노동자 조합들이 일본의 감독관을 살해되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과 민중들의 시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영국 쪽이니까 영국이 사법권 경찰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국 경찰 발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사망자가 생기고 그리고 이때 노동자가 총차업하고 공산당의 지도하에 이제 파업하죠. 이거 학생 동맹 후학이나 중소상인들 철시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상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제국주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홍콩이 총파업이 일어나고 이때 강주와 홍콩에서 국민당이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이 대중정당을 훨씬 더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당의 대중정당 발전해서 강주의 지방정당에 탈피하기 시작했고 대중의 지지 속에 북벌을 당연할 수 있고 통일을 완수해서 했는데
요 안에서 이제 공산당 세력이 더 커지니까 국민당 내부 분열이 또 가속이 돼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반제운동의 성공을 세우면서 대중운동에서 또 공산당의 지도 역량도 강화됐다. 그래서 국민당의 대중정당 발전과 공산당의 지도 역량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진 것이 5.30 운동이고요. 공산당의 학대에 대해서 이제 국민당 안에서 이제 반발이 나면서 국공합작의 어떤 결렬이 조금씩 조짐이 더 확대된 것이 이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잠깐 이제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1728번 볼게요. 5.30 사건은 1925년 2월에 상해 일본 방직 공장에 일어난 파업의 발단이 되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파업 중인 중국인 노동자가 피살된 것에 대한 대중적인 시위운동이 도중에 영국인 결체 발표 명령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자, 이러한 조개 지역에서 유혈 사건은 상해는 물론이고 대도시도 전역으로 반제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때 이제 강주에서 일어난 내용을 보자. 자, 여기에서 이제 공산당 상해에서 노동 조직과 총공회를 조직하고, 총공회는 학생 상인 단체와 함께 공상회나 연합회를 조직해 불평등 조약의 철폐, 상해 사건 해결을 요구한 5.30 운동을 전개했다. 또 국민당 근거지인 강주에서도 상해 사건에 대한 방향으로 6월 그 23일 10만 명의 그 참가자는 군중시위 운동이 일어났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여기 있죠. 자, 홍콩에서도 뭐냐 국민당 지원안에 또 파업이 일어났어요. 1년 4개월 동안. 예. 자, 여기 또 보면 이제 국민당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거죠. 광주에서 유혈 사건인데 국민당이 보여준 영국에 대한 강경책과 불평등 조약 철폐 요구는 국경 정부와 기타 지역 군부의 미온적 대화가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대중적인 지지도 높였다. 그래서 대중화에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요 안에서 이제 또 국민당의 어떤 내부 분열이 일어났죠. 공산당 간의 갈등이. 자, 이렇게 5.30 운동, 노동운동의 고향은 국민당과 공산당 역량을 증대시킨 한편 국민당 내에서 대립을 시켰다. 특히 공산당 지도하에 노동운동의 급진적 양상을 보이자 국공합작을 유지하면서 국민당 정부의 권력을 확보, 강화하려 했던 국민당 지도층은 이 공산당의 어떤 그 대중운동의 침투의 양상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사원 사건으로 이제 뭐냐면 한번 그 학교들이 이제 어떤 그런 공산당 억제 정책이 또 뭐냐면 공산당 국민당의 그 결렬의 어떤 원인이 되었고, 그다음 중상한 사건 또 원인이 되었고, 앞에 5.30 사건에 또 이런 것도 국공합작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결렬에. 그래서 북벌 와중에 이제 4.12 쿠데타를 통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게 되는데, 요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약간 하고 좀 쉬었다가 북벌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